최근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마치 이종격투기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폭행 위험에 노출된 그들의 업무 현장을 10미니츠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사와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들이 업무 현장에서 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때문에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공권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 상황을 10미니트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골절이 된 환자가 진료를 받던 도중에 이제 손가락 골절이기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 가해자가 나는 무조건 입원을 하겠다. 내일 다시 입원 안 하겠다고 딴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막 하면서 막 대화 내용이 웃기니까 웃었어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의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남자. 폭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청원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려보지만 피해 의사의 얼굴에 날아든 건 발길질입니다. 폭력을 휘두를 당시는 경찰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 청원 경찰만 있었던 상태고. 욕하지 마세요. 의사를 향한 환자의 욕설과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 의사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옥을 갔다 와서라도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로 구속을 하지 않고 풀어줬다는 데에 대해 공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차별하게 폭행한 데 이어 살인 협박까지 한 피의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풀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증도 소하고 범죄 사실도 본인이 다 인정을 했어요. 네네. 또 신원 보증인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석방을 일단 했어요.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피의자가 폭력 전과가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예. 폭력 전과도 있는 상황에서 2차 보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피의자 인권도 막 강조하는 추세라서요. 살인 협박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운운하며 풀어준 겁니다. 사건 발생 5일이 지나서야 피의자는 구속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청원을 시작했고 해당 병원은 강력한 피의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처벌하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해당 당사자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 피해 의사의 상태와 입장을 듣기 위해 제작진은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적인, 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그러시죠? 아직도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해하세요. 의료법상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무려 327건이나 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진. 날로 심해지는 그들을 향한 폭행 행위들. 생사를 다투는 일촉즉발의 상황의 응급실에서도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면서 위급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은 도내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응급실이 붐비다 보니까 환자 진료가 늦어져서 그런 걸로 인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진이고 저희가 도와주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한테 모든 것들이 이제 화풀이 돼서 실제 응급의료진 중 무려 97%는 진료 중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고 62%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에 1, 2회 폭언을 듣는다는 응급의료인은 389명이나 됐고 일주일에 1, 2회 듣는 경우도 370명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폭력 사고를 당하게 되면 환자를 제대로 보는 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폭행 위험에 노출되는 건 소방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는 만취 민원인에게 폭력을 입은 구급대원이 치료 도중 끝내 숨지면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대부분은 협소한 구급 차량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고 심지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는 심각합니다. 주치자들 저희 이제 구급차 탔을 때 저희한테 이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가 가장 마음적으로 가장 힘들죠. 평소에는 많이 듣고 그냥 흘려 넘기는. 실제 소방관 폭행 폭언 피해는 해마다 증가해 최근 4년 동안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카메라와 안전장비는 있지만 폭행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황. 게다가 소방이나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폭행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구급 활동 현장은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동 시작부터 꽉 막힌 차들로 난간에 부딪힌 구급대원. 복지회관에 계신 치매 환자가 있는데요. 비욕조적이고 폭행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다행히 별다른 소동 없이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구급차에 오르는 환자. 그리고 환자를 구급차 침대에 눕히는 바로 그때 환자는 갑자기 누군가를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 환자. 숨 쉬는 거 어때요, 어르신?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로 인한 고충은 늘 새롭기만 합니다. 폭행과 폭언 등의 피해는 경찰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출동 현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관.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그날의 기억. 점점 욕설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발로 차고 데리고 나가는 중에 또 침을 뱉더라고요 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을 향한 폭행은 당연지사. 지구대까지 연행돼 와도 반복되는 난동. 심지어 공기총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영양군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방안을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데 그러다 보면 필히 이 사람 바닥에 넘어질 것이고 넘어지다 보면 어디 찧어가지고 그 상처 같은 게 나면 경찰관이 때렸네 안 때렸네 그걸로 민원을 참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체포는 그 순간에도 안 다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까? 처벌을 엄중하게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은 만연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제기, 심하면 폭행까지 해도 그게 기껏해야 벌금형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데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1%뿐이었습니다. 공공의 노력들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드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관계부처와 국회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 있는 이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전자 충격기라든가 사실은 보관할 수 있는 호신용 장비 사용을 위한 이런 법안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사고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바람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급한 환자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권한이 강해진 만큼 행동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더 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술을 드시더라도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급대원을 믿고 현장에서 잘 통제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요, 그 시민 여러분들이 꼭 길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다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 2라운드에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정신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승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 영상으로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 의사하고 변호사시고 한데 직접 의료 현장에서 이런 폭행 현장을 목격하시거나 또 재판이나 소송 상담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소송 상담을 하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요즘에 이슈가 좀 돼서 그렇지 저런 일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맞아본 경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들 같은 경우 진료실을 만들 때 이렇게 의자 뒤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일상이다 싶을 정도로 폭언이라든지 또 의사분들한테는 좀 덜한데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술이 왼수라서 그런가요? 뭐 때문입니까? 응급 의료진에 대한 폭행 또는 그로 인한 의료 행위에 대한 방해 결과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정형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낮은 형량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사례에서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피해의 정도와 그 피해로 인한 결과에 있어서의 그 위험성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수위가 사실 비교적 낮지 않은가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계속 제기돼 왔고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처벌이 가벼운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가요? 그런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폭행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서 합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상 초범이고 특별한 폭력 전과가 없다라고 하면 벌금형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과정에서 그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기관에 계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구급대 또는 경찰관 분들은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변에서의 시선은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그래도 술이 좀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인데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당신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은근한 압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료진이나 또 구급대 경찰관에 의한 폭력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검찰청에서 2014년도에 지침을 하나 하달을 해요.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정 대처 지침을 하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2014년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을 무려 1,123명을 구속을 해요. 근데 이게 전년도 1년 동안 구속 기소한 786명보다 43%나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을 좀 더 강하게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위법 행위의 중요성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정복 착용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의미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이미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무집행 방해 행위 또는 더 나아가서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나아갔다면 그에 대한 공공의 위험성의 침해나 가해자의 어떤 죄질의 측면이 더욱더 가중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인한 처벌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한 처벌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폭행 행위를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자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누구나 될 수 있죠.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위 상황을 고려한 형태로 응급의료인들 혹은 일반 의료인들에 대한 법률 규정이 거기에 상응하게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그에는 조금 못 미치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 거예요. 응급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생명의 그 위험의 총각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폭행을 가해서 그분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가중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폭행을 하신 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주로 벌금형에 처해져서 금방 나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법원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관대한 거죠?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법조항은 상당히 엄중하게 되어 있고 의료 행위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나와 있지만 간호사 불벌죄라든지 합의와 상관없이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어떤 그 방해이기 때문에 좀 더 가중해서 그 부분은 당사자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주게 해주면서 다른 어떤 제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하면 그 폭행당한 대상인 의료진 개인의 합의인 것이지 그 의료진이 방해를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환자들은 그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개인에 합의한 적은 대한 없는 피해는 거잖아요. 합의가 된 걸 수는 있겠지만 공공의 영역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법은 좀 엄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듭니다. 이런 폭행을 당하고 나면 어떤 뭐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나요? 트라우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치자에 의한 폭력이나 이런 것이 있겠고 본인은 이제 출동할 때마다 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제 그 술 취한 사람 누가 어떻게 난동을 부르겠고 뭐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차라리 현장에 가면 좀 편해지는데 출동하는 과정들이 좀 두렵고 근데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운전 중에 막 난동을 하니까 이제 2차, 3차 피해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피해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들은 그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소방대원들은 다 지역 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역 주민들이어가지고 실제로 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반복되거든요. 그분들이 술 먹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그 근무지를 피하고 다른 데로 발령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의협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인 폭력은 2급 폭행죄로 분류해서 최고 7년형을 받는 중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경찰 초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모든 병원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광역 거점 병원 그래도 하나나 큰데 두 군데 정도는 충분히 경찰 초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하나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지금 뭐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경찰 상주 인력 배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응급실에 경찰 상주 인력을 전국적으로 배치한다라고 하면 1,400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 예산의 문제나 경찰 인력 확보의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에 병행해서 지금 의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 지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항이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중대한 상황에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의 대응 방안도 이제 함께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비업법상으로는 행위자를 제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해석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 제도 하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 의료 방해 행위가 현장에서 이제 벌어졌다,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현행범인에 해당이 됩니다. 현행범은 공권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은 누구나 현장에서
범죄 실행 직후인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실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라고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체포 행위로 일반인들이 쉽게 나아가리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경비업법상의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거나 병원 당국이 경비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운용하는 데서도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경비 인력에게 엄중 대응, 강경 대응을 요구를 하고 그와 같은 대응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그 병원 소속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얻는 곳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 서비스업이고 자신은 고객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폭행을 당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간호사분들은 평상시 365일 다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감정 노동자.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직접 환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내는 보험료하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네가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길래 세금은 제가 좀 더 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사실 좀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를 이렇게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권리라는 것이 내가 그러한 공공 자원에 대한 어떤 소중히 다루고 그걸 지키기 위한 의무가 따라야지 권리도 따른다는 의식들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좀 그릇된 권리 의식들이 조금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당국이나 공권력이나 사법부가 그리고 병원 당국까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구급 때는 그 이송 거절권이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보호자에 의한 폭행도 많은데 보호자 동승 거절권도 없다 그러대요.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법원에서도 쫓아내는 마당에. 진료 거부는 아주 중범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를 받겠다고 계속 우겨버리면 그걸 어떻게 몰아낼 수 있거나 내가 도저히 내가 당신을 진료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료 거부나 이송 거절의 경우는 그로 인한 환자가 받는 피해가 사실 지나치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삭제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호자에 관한 접근권의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 제한을 둘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의료인이 하고 있는 의료 활동 행위가 정상적인 수준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오해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원활한 의료 활동과 응급 구조 활동을 위해서 보호자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일정 부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과연 그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사회 구조, 시스템에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시스템이 이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고들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건 사실 시민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벌 수위 높이고 뭐 제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라운드 10미니츠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